술 먹여서 도장 받게 하죠. 그 목소리는 선희의 귓속에서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낮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전과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울음을 삼키던 그 새벽부터 비가 그친 다음 날 새벽 인천 부평시장 골목은 젖은 박스 냄새와 막 지진 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최선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무쇠솥에 육수를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끓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선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어 체에 받쳤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젯밤부터였습니다. 2칸짜리 낡은 가게 뒤편에 붙은 살림집은 벽이 얇았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민석의 발소리가 복도를 스쳤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나온 흐느낌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울음은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억눌러 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렸고 이불을 움켜쥐는 듯한 뒤척임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울 때 2가지 소리를 냅니다. 하나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울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 담긴 울음입니다. 선희는 시장에서 수십 년간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읽으며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민석의 울음은 후자였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민석은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고 며느리 서유진은 샤워를 마친 뒤 머리를 말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반짝이는 사과 2개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거 친정에서 따온 거예요. 엄청 달아요. 어머니 드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한 숟가락씩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속도가 느렸고 눈은 식탁 위 한 점만 응시했습니다. 오빠, 오늘 콜센터 야근 아니죠? 저녁 일찍 들어와요. 응. 어머니, 오빠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요. 친정에서 어제 장인어른이랑 술 좀 했더니. 유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선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최선희는 부평시장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22살에 결혼해 25에 민석을 낳았고 31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보상금은 병원비로 다 사라졌고 남은 건 2평짜리 반찬가게 자리와 빚뿐이었습니다. 선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물을 한 자루씩 깎고 파를 한 단씩 다듬으며 버텼습니다. 민석은 학교가 끝나면 가게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만든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취직할게. 고3 겨울 민석이 말했을 때
선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해. 엄마가 할 수 있어. 민석은 지방사립대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29의 중견 IT 회사에 취직했고 32의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왔고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선희는 아들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스타트업은 무너졌습니다. 투자금이 끊겼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해 민석은 빚을 졌습니다. 선희는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빚 일부를 갚아줬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36의 민석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로 시작해 3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밝고 적극적인 여자였습니다. 먼저 다가왔고, 먼저 웃었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민석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선희도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결혼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부천 중동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신혼살림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유진의 친정은 송도에 있었고 장인 서기태는 자칭 투자자였습니다. 바이오 벤처, 부동산 개발, 블록체인 사업 등 화려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선희는 그의 눈빛이 불안정하다는 걸 첫 만남에서 알아챘습니다. 장모님,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곧 큰 사업 하나 터뜨릴 텐데 그때 민석이도 함께 끌어올릴게요. 서기태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의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구두 뒤축은 달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면서 민석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 다녀올 때마다 말수가 줄었고 밤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희가 물으면 괜찮아요, 엄마.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민석은 처가에 다녀온 뒤 방문을 잠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유진은 화장을 고치며 나갔고 민석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는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잘 다녀와라.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가게 뒤편 거실을 정리하다가 민석의 방문이 반쯤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석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돼?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또다시 처가에 갔고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희는 부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1시, 2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선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몇 년 전 민석이 엄마 가게에서 라디오도 듣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요. 라며 사준 물건이었습니다. 선희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지만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레코더를 손에 쥐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 밤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선희는 레코더에 전원을 켜고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양복 안주머니에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입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새벽 트럭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 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기계였고 충전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6시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7시 20분에 집을 나섭니다. 선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민석이 씻는 동안 양복에 레코더를 넣어야 했습니다. 5시 선희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찬을 준비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6시 30분 민석의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화장실로 향했고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앞치마를 벗고 민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옷걸이에 회색 양복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희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주머니에 레코더를 넣으려는 순간 샤워기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레코더를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라이너 천으로 덮었습니다. 재킷을 다시 걸고 방을 나오자마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던 민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에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아, 빨래 좀 챙기려고. 속옷이랑 양말 있나 봤지. 선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계. 그날 하루는 길었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레코더가 제대로 작동할까, 민석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된 내용이 정말로 문제가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민석이가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 우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날 오후 선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서 선희는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석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엿듣는 것은 옳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3번, 4번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걸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사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에게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토요일에 친정 가야 돼. 아빠가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대.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요? 응. 중요한 거래건 때문에 의논할 게 있다는데. 오빠 경영 쪽 공부했으니까 조언 좀 해달래. 나는 그냥 콜센터 팀장인데. 그래도 오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잖아. 아빠가 오빠 엄청 믿으시는 거 알지? 유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밤에는 또다시 방문을 잠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민석과 유진은 송도로 떠났습니다. 선희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선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아마 7시쯤 저녁자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레코더의 배터리는 8시간 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갈게요. 내일 점심쯤 들어갈게요. 선희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민석이 친정에서 자고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낮 12시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쉬어야 돼요. 어젯밤 늦게까지 얘기하느라 피곤하네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1시간쯤 뒤 유진만 나와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민석은 방 안에 남았습니다. 선희는 2시쯤 거실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석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시, 4시가 지났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쯤 선희는 민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아, 저녁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더니 잠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석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밥 차렸다. 나와서 먹어라. 응. 민석은 느리게 일어났고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국 한 그릇을 비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8시 민석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선희는 옷걸이에 걸린 양복 재킷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작은 레코더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선희는 레코더를 꺼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10분은 차 안 소음이었습니다. 민석과 유진의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응, 그러게. 그리고 차가 멈추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식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도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사위 왔나? 자, 앉아. 서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여보 왔어? 민석이 오랜만이네. 장모 한정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밝게 웃었지만 웃음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먹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서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요즘 좋은 사업 기회를 하나 잡았어. 바이오 쪽 벤처인데 투자만 하면 6개월 안에 2배는 돌아와. 선희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는 투자금이야.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 신용이 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민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중동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지? 네. 등기는 깨끗하잖아. 담보대출 가능해. 너 명의로 5천 좀 빌려줘. 6개월만. 6개월 뒤에 원금이랑 이자 2배로 쳐서 갚을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집은 전세고 제 신용도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5천쯤이야 금방이지. 하지만 그건 사위. 서기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배포가 있어야 돼.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지금 콜센터 팀장이지? 월급 얼마야? 200? 250? 그걸로 평생 살래? 유진이 키우면서. 아빠, 민석 오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톤이었습니다. 부담? 가족끼리 뭘? 사위가 장인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한정임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너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만 명예 빌려주면 돼. 6개월이면 돼. 장모님, 그게 너 전에 사업 망했을 때 빚 얼마 갚아줬어? 그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스타트업 실패했을 때 처가에서 도와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뭐가 좀이야? 서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망하면 유진이도 고생이야. 너도 고생이고. 가족이 잘 되려면 서로 돕는 거 아니야? 술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한잔해. 그리고 생각 좀 해봐. 나쁜 제안 아니잖아. 네. 민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지만 선희는 손가락으로 재생발을 앞으로 넘겼습니다. 2시간쯤 지난 지점, 술자리가 무르익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빠, 그냥 오빠 집 담보로 쓰면 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애가 너무 생각이 많아. 오빠가 동의 안 하면 어쩌죠? 걱정 마. 술 좀 먹여서 도장 받게 하면 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기태와 한정임, 그리고 유진의 웃음이었습니다. 선희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보, 들키면 어떡해? 한정임이 물었습니다. 뭐가 들켜? 위임장만 잘 만들면 돼. 박 사장한테 부탁하면 깨끗하게 처리해 줄 거야. 박 사장? 부동산 하는 사람. 인감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해줘. 걱정 마. 그래도 등신 같은 놈이 눈치나 챌까? 제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선희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등신 같은 놈.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이어폰을 빼고 레코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이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기, 담보 대출 사기, 위조 인감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와 상담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기사에서 변호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나영 변호사 가족 간 금융 사기 및 이혼 소송 전문.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이었습니다. 밤 11시 민석의 방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민석아. 엄마가 다 끝낼게.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평시장의 밤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레코더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선희는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변호사 상담. 2. 은행 방문 대출 상담 기록 확인. 3. 부동산 사장 인감 위조 정황 파악. 글씨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시작이야. 선희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선희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을지로 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고 입구에는 정나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좁았고 플라스틱 의자 2개와 낡은 잡지가 놓인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최선희님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나영 변호사는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처가에서 당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나영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정나영은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나영은 이어폰을 빼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녹취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담보대출 강요, 사기 공모, 그리고 위조 계획까지 담겨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술자리였고 가족끼리 한 가벼운 얘기였다고요. 법정에서 녹취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객관적인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은행 상담 기록, 위임장 위조 흔적, 부동산 사장의 진술 같은 것들이요. 녹취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법은 명확한 증거를 원합니다. 정나영은 종이에 메모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드님 명의로 대출 상담이 있었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기록이 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둘째, 부동산 사장이 인감 위조에 관여했다면 그 정황을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 좋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만들 수 없어요.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나영은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럼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처가의 사기 시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명확해지고 재산 분할도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선희는 상담료 10만 원을 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 보였고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67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선희는 송도 국제 업무지구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은행 송도 지점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132번이 표시되어 있었고 선희의 번호는 147번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33번, 134번 숫자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1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선희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보대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제 아들 명의로요. 선희는 민석의 신분증 사본과 등본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서류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주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몇 초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맞네요. 지난주에 이 주소로 상담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가요? 장인어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성함이 서기태 님 맞으시죠? 맞아요.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진행을 못했어요. 대출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선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사돈이 좀 성격이 급하셔서 제가 다시 알아보고 올게요. 네, 혹시 진행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위임장을 들고 왔다. 민석이 모르는 사이에 녹취에서 들었던 말들이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인은 정말로 아들 몰래 대출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방법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직원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증거 목록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 서기태, 위임장 지참, 본인 확인 실패.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선희는 송도의 한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박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믿음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리문 안으로 책상 2개와 달력 그리고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둥그렇고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매물 좀 보려고요. 선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은 컴퓨터를 켜며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 찾으세요? 송도요.
소형 아파트. 예산은 어느 정도로? 2억 정도요. 그런데 선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요. 남편 몰래 담보를 좀 쓰고 싶은데 조용히 처리 가능한가요? 박 사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담보요? 그게 무슨? 남편 명의 집이 있는데 제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근데 남편이 절대 동의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선희는 가방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 거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요? 위임장이랑 인감만 있으면 돼요. 물론 본인 동의가 원칙이긴 한데 급하시면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선희의 가방 안에서 두 번째 레코더의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미리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당연하죠. 저희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했는데. 아, 그 건이요? 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서기태 씨 건도 제가 다 알아봤죠. 그 양반도 사위 몰래 처리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막혀서 그렇지. 도장 새로 판 티가 나던데 그런 거는 우리가 눈 감아드릴 수 있죠. 선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면 돼요? 수고비로 한 300 정도만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선희는 명함을 받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골목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레코더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됐어. 다 녹음됐어. 선희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녹음을 하는 일.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사장 진술 서기태 건 언급, 인감 위조 묵인, 수고비 요구. 그날 밤 선희는 거실 책상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레코더에는 처가의 대화가, 두 번째 레코더에는 부동산 사장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걸 진짜 해야 하나? 증거를 모으는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고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증거를 들이밀고 아들의 결혼을 끝내는 일. 선희는 민석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문틈으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민석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선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민석은 또 한 번 무너질 것입니다. 이혼은 상처였고 그 상처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두면 민석이는 죽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친정 가야 돼. 장인어른이 중요한 서류 가져오래. 선희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아마 위임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석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정나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두 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최선희 님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증거를 다 모았어요. 다요? 은행 기록, 부동산 사장 진술, 그리고 녹취 2개. 다 있어요. 정나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세요. 확인하고 소송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 친정 환갑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날 다 끝내고 싶어요. 환갑날에요? 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요. 그들이 제 아들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정나영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차분하게 할 겁니다. 증거만 보여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 받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혼 서류도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토요일 전에 리허설 한번 합시다.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해요. 통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평시장의 밤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췄고 멀리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요일 선희는 정나영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레코더 2개, 은행 메모, 그리고 처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정나영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공모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이혼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토요일에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환갑 자리에서 증거를 공개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받는 건 가능해요. 다만 정나영은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대방이 격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욕설, 협박, 심지어 물리적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녹음은 계속하시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정나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드님은 충격이 클 겁니다. 사전에 말씀하실 건가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일에 말할 거예요. 미리 말하면 민석이가 막을 거예요. 그 애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어미니까요. 선희는 이혼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로 3년의 결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선희는 가게 일을 평소처럼 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왔고 반찬을 사갔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머릿속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유진이네 장모님 환갑이에요.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가겠니?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계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환갑자리, 가족들, 그리고 녹취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민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새벽 4시 선희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피곤해 지친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끝낸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레코더, 이혼 서류, 그리고 휴대폰, 블루투스 스피커도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 8시 민석과 유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출발할까요? 장소가 송도라 좀 일찍 가야 해요.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축하하러 가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미소겠지.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부평시장은 붐볐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실이, 증거가, 그리고 복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세 사람은 송도의 미담한 정식에 도착했습니다. 2층 연회실은 이미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한정임 여사 환갑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고 꽃꽂이와 과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태와 한정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붉은색 한복을 입은 한정임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기태는 회색 양복을 입고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남동생 부부와 친척 몇 명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유진이 선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앉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민석은 장인 옆에 앉았고 서기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위 왔나? 오늘 좋은 날이야. 많이 먹고 가.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가 차례로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수저를 들었고 대화 소리가 연회실을 채웠습니다. 선희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모두 잔들으세요. 서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 환갑입니다. 60평생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정임은 수줍게 웃으며 절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1시쯤 서기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희의 눈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위. 서기태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오늘 장모님 환갑이라 다들 모였으니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자. 민석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투자건 기억하지? 기회가 정말 좋아. 오늘 서류 가져왔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서기태는 서류를 민석 앞에 밀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뭘 망설여.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빨리 찍어. 선희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선희의 목소리가 연회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기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돈댁 무슨 생신 노래보다 더 흥나는 게 있어요.
선희는 가방에서 휴대폰과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첫 번째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차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소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물었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기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너희 중동 아파트 담보로 쓰면 돼. 5천만 원 정도는 금방이지. 테이블 위 잔이 멈췄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게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배포가 있어야 돼. 너 지금 콜센터 팀장이지? 월급으로 평생 살래? 한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녹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동의 안 하면 어쩌죠?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술 먹여서 도장 받게 하면 돼. 연애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취 속 서기태, 한정임, 유진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들키면 어떡해? 뭐가 들켜? 박 사장한테 부탁하면 인감이고 뭐고 다 해줘. 등신 같은 놈이 눈치나 챌까? 제가 뭘 알아?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편집된 거예요. 누가 조작을? 편집? 선희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서기태 씨 건도 제가 다 알아봤죠. 도장 새로 판 티가 나던데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눈 감아드릴 수 있죠. 서기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선희는 스피커를 끄고 가방에서 얇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상담 기록 사본이에요. 지난주 제 아들 모르게 은행 송도 지점에 다녀오셨죠. 위임장 들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실패하셨지만 서기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편네가 그리고 박 사장. 선희는 녹취를 다시 틀었습니다. 수고비로 300만 원만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연애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유진의 남동생은 형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 앞에 펼쳤습니다. 민석아.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사람의 얼굴을 한 빚이었어. 오늘 여기서 끊자. 민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도장차에 있지?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실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유진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선희가 막아섰습니다. 앉아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우리가 언제... 녹취 다 들었어요.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한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이건 가족 간에 할 짓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고 했죠? 선희는 한정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등신이라고 해요? 뒤에서 술 먹여서 도장 받자고 계획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한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이혼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재산 분할도 반반이고 위자료도. 위자료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정나영 변호사가 연애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공모, 그리고 경제적 학대.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형사 고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X 같은 욕설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나영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도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아. 민석은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형이 하얗게 종이에 찍혔습니다. 쾅!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아니, 당신 내 가족 전부가. 서기태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정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선희는 이혼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나영이 민석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연애실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선희는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아들의 등에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니? 내가 바보같이. 아니야. 선희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착한 거야. 너무 착해서 이용당한 거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끝도 빨갰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진짜로. 알아. 근데 유진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9살 남자가 67살 어머니 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 선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옆에 있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송도의 빌딩들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닫고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집 가자. 선희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집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부평시장 골목은 여전히 육수 냄새와 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민석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어. 선희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왜? 밥이 맛있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주 정나영 변호사는 서기태와 박 사장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은행 직원의 진술과 녹취, 부동산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유진 측에서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민석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처가는 번지르르한 외투를 벗고 빚더미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오 벤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서기태는 부동산과 코인 투자로 수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민석의 집으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민석은 중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의 가게를 도왔고 팔을 썰고 물을 깎았습니다. 손이 베이면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콜센터 그만둘까봐. 어느 주말 민석이 말했습니다. 왜? 다시 해보고 싶어? 사업. 선희는 물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 스타트업? 아니, 이번엔 작게. 물류 관련 앱인데 시장 상인들이 쓸 수 있는 거. 작은 거래 관리하고 배송 연결하고. 민석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럼 다시 일어나지 뭐. 엄마가 옆에 있잖아.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넘어지면 다친 데부터 보고 다시 일어나면 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부평시장 골목에는 봄이 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았고 선희는 아침마다 물을 줬습니다. 집 거실벽엔 아직 빈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선희는 가끔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그 빈자리는 상처이자 다짐입니다. 무너졌던 날들을 잊지 않되 다시 세운 날들을 더 오래 기억하자는 약속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칼이 됩니다. 썩은 고리를 잘라내고 숨길 틔워주는 피나는 칼입니다. 선희는 다시 칼과 국자를 잡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국물은 다시 끓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그릇은 더 단단해진 모자에게로 갑니다.